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은 기괴상식 낭독회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분명히 사실인 그런 신박하고 기괴하고 으스스한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킬지 참으로 애쓰다 기대가 됩니다. 예. 자, 바로 한번 알아보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따분함의 대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분함의 대가? 따분하다는 거는 그냥 이제 심심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심심한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든지 뭐 그러면 될 텐데 대가까지 필요할까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허프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농수산부에 의하면요, 오리들은 동족 포식을 하는데요. 동족 포식이란 서로를 잡아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동족 포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하지만 특히나 생후 4주 이상 된 새끼 오리가 이런 습성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새들이 동족을 잡아먹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루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루하면은 자기들끼리 잡아먹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면 이런 이유로도 동족 포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먹이, 물, 개인 공간 등의 자원 접근성이 떨어질 때, 다음 식단상의 결핍이 있을 때, 다음 조명이 너무 밝을 때, 다음 부상당해서 홀로 남은 개체를 발견했을 때, 다음 서로 다른 연령대의 오리끼리 섞여 있을 때, 다음 질병에 걸리거나 체중이 적은 개체를 발견했을 때, 다음 둥지 만들기 등의 행동에 제약을 줄 때, 다음 사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럴 때 동족 포식을 한다고 합니다. 야, 얘네도 뭐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이런 이유로 서로를 잡아먹으면은 어떻게 해? 에? 아니, 이렇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예. 근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동족 포식이라는 게 이 인간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뭐 햄스터라든지 뭐 이런 애들한테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계에서는 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짧은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로 아주 뭐 적합한 그런 으스스한 상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생일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여러분들은 생일 챙기시나요? 저는 솔직히 좀 잘 안 챙깁니다. 네, 생일이라고 해서 막 특별하게 약속을 잡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저 스스로 조그만하게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먹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생일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경향신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오랫동안 투병한 환자들이나 노인들은 생일에 죽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연구진은 지난 40년 동안 사망한 240만 명의 사례를 분석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등이 10일에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일날에 사망할 확률이 평소보다 13.8%가 더 높았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18%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생일날 심장마비 등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은 평소보다 18.6%가 더 높았다. 뇌졸중 발생 확률도 21.5%가 더 높았다. 생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도 34.9%로 높았으며 급사할 확률도 28.5%, 암 발병률은 10.8%가 더 높았다. 갑작스럽게 쓰러질 확률도 무려 44%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생일날의 높은 사망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론을 제시한다. 하나는 지연 이론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생일을 하나의 이정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넘기기까지는 생을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지연 이론만으로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며 기념일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기념일 이론에 따르면 생일 우울증으로 알려진 생일날에 겪는 심리적인 문제나 박탈감, 스트레스가 생일날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역학학회 학술지인 역학학보에도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일날에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거군요. 그럼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약간 좀 슬프다. 읽었는데.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은 그거잖아요. 약간 뭔가 투병을 하거나 혹은 뭐 돌아가실 날이 이제 임박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생일은 버텨야 돼 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일까지는 버티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날까지는 정말 좋은 날이니까 가족들도 다들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살아보자 이러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묘하게 좀 슬프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양가적인 입장이 드는 그런 이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자 있잖아요. 여기에도 좀 무게를 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탄절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원래는 되게 행복했고 좋았던 날인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게 됐을 때 그때 더더욱 생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진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막 자취할 때도 있었고 힘든 시간 보낸 적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뭐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이때가 오면은 그냥 별날도 아닌데 괜히 더 심란해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참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부가적으로 하나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은 생일은 특별한 날이야 라는 생각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걸 하기도 하고 그죠? 혹은 서프라이즈 같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평상시에 안 했던 걸 하려고 하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여러분들도 생일날이 좋은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을 수도 있는 날 조심해야 되는 날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신박하네요. 그죠?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린 고양이. 말린 고양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말린 고양이가 뭐지?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말린 고양이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이 어감부터 아주 으스스한 이거는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dried cat, 말린 고양이에 대한 문서가 있거든요. 긴 내용인데 길게 알아보진 않을게요. 짧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유럽 문화권에서는요, 악령을 쫓거나 행운을 빌기 위해서 새로 지은 집의 벽 안에 고양이의 건조된 미라를 넣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뭐야 이건 또. 고양이는 예로부터 육감, 식스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동물이었기 때문인데요. 벽 안에다가 말린 고양이를 넣는 것은 그 동물이 초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희생물로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야, 진짜 뭐 대단하네요. 이런 거 보면요, 그 서구권 국가분들이 우리나라 막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고 할 그게 아니야. 예, 진짜로. 뭐 저도 개고기 안 먹습니다만 딱히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그냥 이런 문화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게. 근데 이게 지금 지어지는 건축물에도 넣는다는 게 아니고 옛날 집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되게 옛날 거, 뭐 개인주택 뭐 이런 데다가 넣는다는 것 같아. 아파트 짓는데 넣고 그러진 않겠죠, 설마. 예. 하여튼간에 되게 옛날 사고방식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얘네들 행동이 뭐가 그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할 때가 되게 많아. 되게 막 갑자기 멍하게 벽을 노려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런 게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혹시 안 보이는 무언가가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그다지 이해가 안 되진 않습니다. 액마기 같은 느낌으로 썼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고양이라든지 개가 갑자기 빈 허공을 바라보는 그런 게 보통은 그쪽에서 소리가 나거나 그럴 때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 같은 게 이제 벽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고양이나 개가 뭔 소리지? 하면서 보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육감까지 갖고 있진 않겠죠. 예, 다만 조금 더 예민한 오감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겠죠. 여튼간에 뭐가 됐든 기괴하네요. 벽에다가 말린 고양이의 시체를 넣을 생각을 한다는 건 참 기괴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아주 그냥 상식들이 빡빡하구만. 그런 이야기였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현상금이 걸린 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데 현상금이 걸려? 근데 언뜻 보면 납득이 되기도 해. 예. 개 중에서도 약간 뭔가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현상금 비슷한 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과연 어떤 개가 현상금에 걸렸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가디언지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코너를 진행할 때요, 빠지지 않는 두 뉴스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BBC고요. 나머지 하나는 가디언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가디언지에 실려있는 한 기사입니다. 콜롬비아 경찰 당국의 마약 탐지견이었던 솜브라라고 하는 이름의 개가 있는데요. 이 마약 탐지견은 약
2,000kg이 넘는 코카인을 찾아내는 데 기여한 경찰견이었습니다. 해당 경찰견은 다른 경찰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후각을 바탕으로 245건 이상의 마약 관련 범죄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경찰견이었던 솜브라가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부서로 전출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 집단이 마약 탐지견 솜브라에게 약 7,000달러의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개들에 비해서 너무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 카르텔에게 있어서 이 마약 탐지견은 너무나도 성가신 존재였겠죠. 그래서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 해당 마약 탐지견을 사살하거나 생포하게 되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현상금이 자그마치 7,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콜롬비아 경찰 당국은 솜브라가 마약 카르텔에게 해코지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근무지였던 카리브해 투르보 항구에서 엘도라도 국제공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걔가 나빠서가 아니라 걔가 너무 훌륭해서 현상금이 걸린 거였네요. 야, 근데 얼마나 탐지를 잘하면 이 카르텔에서 현상금까지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되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얘를 잡아서 해코지 하면은 다른 마약 탐지견이 들어오거나 더 큰 보복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개가 문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한 거 아니에요. 마약을 안 팔면 되는데 마약 탐지견을 없애면 해결되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야, 마약 탐지견들이 뭐 별거 있나 싶다가도 정말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저는 가끔 공항에 가면은 공항에 마약 탐지견들 되게 돌아다니잖아. 나도 모르게 쫄린다? 나는 뭐 마약도 없고 뭐 한 적도 없는데 괜히 쫄려. 그래서 이게 카르텔 입장에서는 더 심할 거 아니야. 그죠? 걔만 봐도 이제 경기 일으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현상금까지 걸었다는 이야기였네요. 참 기특합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신박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건데, 소수점 때문에 죽을 뻔한 학생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수점 때문에 죽을 뻔해?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딴 것도 아니고 소수점 때문에 죽을 뻔했다. 야, 이거 바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참 내용들이 진짜 다 신박하네요. 자, 어쨌든 자, 이번 것도 가디언지입니다.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노썸브리아 대학교에서요, 카페인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개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운동과학 전공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카페인 실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둘 실험에 참가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2015년 3월에 진행됐던 이 실험에서 0.3g의 카페인을 체내에 투여하려고 했던 본 목적과는 다르게 주최 측의 실수로 0.3g이 아니라 30g, 10배에 달하는 카페인이 투여가 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두 학생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투석 치료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카페인 과다 복용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요, 과거에 카페인 18g만으로도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2배에 달하는 카페인을 체내에 투여했으니 정말 위험했던 거죠.
투여량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경험과 역량 부족 때문이며 소수점의 위치를 잘못 찍는 바람에 해당 실수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두 학생은 신체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게 됐는데 한 학생은 단기 기억 상실을 겪었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대학 측은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 사실에 인정하면서 40만 파운드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8억 정도의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게 된 건데요. 30g이면요. 커피 300잔 분량의 카페인이라고 합니다. 예. 30g이면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숟가락에다가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일 것 같거든요. 예. 근데도 한 번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스타벅스에서 제가 일했었으니까 이제 영양 성분표 이런 거 항상 외우고 있었거든요. 에스프레소 한 샷 기준으로 카페인이 75mg입니다. 예. 이제 밀리그램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램으로 환산하면은 10잔을 마셔야 0.75g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30g을 넣었으니까 어떤 정도의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예. 진짜 한 몇백 잔 분량의 카페인이 한 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었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름이 익숙해서 별로 안 위험할 것 같다 싶은 모든 그런 성분들이 실제로는 극소량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같은 것도 담배값 옆에 보면은 이제 밀리그램 단위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0.6ml, 0.1ml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치사율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국내에 액상 전자담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아세요? 혹시? 액상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을 따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니코틴의 원액을. 예. 그래서 기호에 맞게 섞어서 피울 수 있었던 거야. 액상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소량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적 규제가 들어가면서 따로 구매할 수 없게 바뀌었거든요, 소비자들한테.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익히 알려져 있다고 해서 안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대단하네. 예, 진짜 카페인이 또 위험하군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또 새삼 느껴지네요. 근데 제가 진짜 확실히 느끼는 건데 카페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좀 약간 중독의 느낌도 있지만 결국은 이 뭐랄까 둔해진다 할까? 그래서 마시다 보면 점점 샷을 늘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스타벅스 일할 때도 샷 추가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예. 특히나 이제 저는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일했으니까 뭐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군 분들은 샷 추가를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샷 추가도 많이 하시고 시럽도 추가 엄청 많이 해. 그래서 이 사람들 건강이 좀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손님한테는 진짜 맛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은 추가하는 샷을 좀 디카페인으로 추가하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을 정도로 샷 추가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건강에 좋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거네요. 이상하게 조용하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가 이상하게 조용한 걸까요? 이상하게 조용할 때가 살면서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딱 한 번 있다. 제가 옛날에 모 방송국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이제 성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성우 그 녹음실은 굉장히 밀폐된 거의 진공에 가까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송국에 녹음실에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네. 다 흡음재로 돼 있고 되게 좋은 이제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조용한 방에 들어갔던 적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살면서 이상하게 조용하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거의 없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루이즈빌 퍼블릭 미디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미국 국립 빙설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 눈의 특성이 음파의 전달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경우에서는 음파를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음파를 강화시키기도 한답니다. 만약 두툼하고 부드러운 방금 간 내린 눈이 온 땅에 쌓인 상태라면 음파가 눈 표면에 쉽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눈의 소음 흡수 능력은 자동차나 건물 내부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폼 재질의 충전재나 섬유와도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이 오게 된 다음에 인적이 드문 밤에 나가서 걷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단순히 기분 탓만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트러커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밤에 나갈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에 나갈 때가 많아요. 보통 새벽 2시, 3시 이때 나가니까. 근데 가끔 눈이 와 있을 때 이상하게 조용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있었거든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네요. 눈이 흡음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이 고요해 보이는 것이다. 그런 또 신박한 상식 하나 또 알아갑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무척이나 골 때리는데요. 안심하세요. 저는 최면술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면술사가 직업이에요? 어떻게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들은 최면 믿으세요? 저는 적당히는 믿는데 전생 체험하는 거는 진짜 안 믿거든? 근데 옛날엔 그게 또 유행이었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항상 나왔거든요. 전생에 다 뭐 자기가 유관순이었다고 하고 뭐 막 그러는데 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말고 최면이라는 건 실제로 있는 거겠죠. 여튼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최면술사에 대한 이야기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브리스톨 Government UK라고 하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시의 사이트인 거거든요. 여기에 히프노티즘 라이센스라고 해서 최면술 자격증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알아볼까요? 잉글랜드 혹은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요, 대중들을 상대로 최면술을 공개적으로 시연하거나 혹은 이와 연관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허가에는 1952년 최면술법에 의거한 최면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라고 필요 요건이 써 있거든요. 이게 뭔데? 1952년 최면술법이 뭐냐고. 그래서 좀 같이 알아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1952년 최면술법에 대한 이제 법 조항입니다. 1952년 4월 1일에 공표가 됐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워낙 길어서 조금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이 최면술법은요, 공공오락 목적으로 실시되는 최면 현상의 시연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유도된 수면 혹은 최면 상태를 일으키거나 혹은 그러한 상태에서 다붕자의 제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행위를 최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치료에 의한 그런 최면술을 제외하고
공연을 위한 유희거리를 위해서 쓰이는 최면술에 대한 법조항인 겁니다. 우선 경찰관은 공연이 열리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라고 적혀 있고요. 이 법은 공공오락 목적 이외의 최면술 시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고요.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쪽에 자격증 관련되어 있는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그냥 법 조항으로 최면술 관련된 법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좀 재밌는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최면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뭔가 사이비적인 뭔가를 시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치만 뭐가 됐든 간에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 정부 기관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름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써 있는 게 만약에 이 최면술에 대한 공연을 지방 당국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45일 동안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해도 좋다 라고 하는 것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볼 것 같지는 않아. 그치만 뭔가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법조항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은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네요. 뭐가 됐든 이런 법이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역시 마녀사냥의 원조 국가는 다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시간이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빠른 것 같으세요? 느린 것 같으세요? 저는 나이가 어렸을 땐 되게 천천히 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가 차츰 들면서 이제 올해로 32살이 됐습니다. 시간이 미친 듯이 빨라서 미칠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1월이 다 갔다는 게 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더 궁금해집니다. 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토론토 대학교의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가보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길이면 어쩐지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토론토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불확실성과 확실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 가보는 곳으로의 이동은 그야말로 확실치 않은 공간으로의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요. 처음 보는 풍경들 같은 걸 계속 보면서 새로운 자극들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갔던 곳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귀환의 경우에는 한번 봤던 것들 그리고 이미 익숙한 풍경들이 늘어지는 새롭지 않은 자극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가능성이 감정적 경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경험이 강렬할수록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감정은 특별히 지루해,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하면은 전부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이런 점들을 특정 산업에서는 유의미하게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 세일의 경우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세일합니다 하면서 모든 물건의 가격 정보를 다 공표하게 되면은 고객들로 하여금 예측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트에 가는 그 길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체감적으로 마트 입장에서 마트에 오는 그 거리가 멀다 라고 느껴지게 되면은 고객들이 다시는 그 마트에 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에 도착했을 때
미처 알지 못했던 가격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마트에서는 우리 뭐뭐뭐뭐 세일 크게만 적어놓고 정말 몇 가지 상품들의 가격만 적어놓고 세부적인 항목들의 가격들은 안 적어놓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일단 오면 세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면은 재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뭐 이처럼 가는 시간이 짧게끔 느껴져야 할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시간이 길면 좋을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행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정말 오래간만에 가는 거라서 좀 길게 느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행의 일정에 불확실성을 많이 포함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여행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도 하네요. 그럼 만약에 출근길이나 퇴근길처럼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동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을 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알아봤던 정보의 불확실성에 더해서 출퇴근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출근해가지고 회사 가면 뭐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혹은 집에 가면은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도착지에 대한 예측을 하지 말고 아예 뜬금없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아예 새로운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혹은 음악을 들으면서 간다든지, 혹은 함께 누군가랑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면 출퇴근과 연관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추천한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네요. 그죠? 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여러 팟캐스트들을 돌면서 듣는데, 그러면은 사실 제가 운전을 꽤 길게 하거든요. 하루에 운전을 진짜 길게 할 때는 막 12시간씩도 하는데 짧게 간 것 같아. 길이야 뭐 맨날 가던 길이니까 그냥 익숙한데 새로운 걸 들으면서 가니까 약간 좀 현실을 잊게 된달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뭐 유일한 타임머신을 타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환 효과랑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요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옛날엔 되게 느리게 갔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전부 처음 하는 경험이고 가본 적이 없던 길들이고 하다 보니까 확실하지가 않아서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거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린 유년기의 시절의 기억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항상 예측되고 그냥 어제 했던 거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거고 이러니까 예측이 다 되잖아.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어서 되게 그냥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인생에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재미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더 오롯하게 즐기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자극들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현실 셧다운 제도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셧다운 제도는 뭔지 아시죠?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같은 거를 특정 시간대에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셧다운 제도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 때는 있었는데,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가는 게임 접속을 못하게 막았거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간에 이거는 현실 셧다운 제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참 궁금합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미국 워싱턴 DC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뭐 아시죠? 네, 행정 수도죠. 여기에 통행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2025년 청소년 통행금지 긴급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들은
특정적 면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행금지 시간 동안 공공장소 혹은 시설 부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매일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위에 언급되어 있는 장소들의 외출이 불가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지 않은 외지인이 워싱턴 DC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의 효력이 유효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을 어긴 청소년의 보호자는 7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혹은 사회봉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법을 어긴 청소년 역시 최대 25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여기 이제 예외되는 사항들도 적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보호자나 뭐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라고 적혀 있고, 혹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곧장 심부름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까지는 괜찮다 라고도 적혀 있고요. 또한 주와 주 간의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워싱턴 DC를 지나치는 경우에는 괜찮다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응급한 상황들이라든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나가는 거는 안 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야, 이거에 대한 반발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워낙이 또 위험한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겠죠.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진짜 뭐 먼데 갈 것도 없어. 저는 이제 일본 갈 때마다 놀라는 건데요, 일본은 진짜 밤 10시만 되면은 정말 다 닫아버려. 그렇지 않아요? 일본 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10시 넘어도 갈 곳 되게 많잖아. 노래방이든 PC방이든 뭐 술집이든 되게 많은데, 일본도 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냥 밤 10시쯤 되면은 그냥 도시가 다 죽어버리는 느낌이 있어. 정말 뭐 시부야 신주쿠 이런 데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딴 건 몰라도 뭐 가끔가다 흉악한 범죄 같은 게 벌어지긴 하지만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살기 좋은 나라다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간에 그런 신기한 이야기였네요. 그죠? 워싱턴 DC 사는 친구들은 되게 답답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글쎄요, 회복은 되게 좋은 일인데 나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회복인 걸까?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의학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터미널 루시디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말기 명료성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는 임종 직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갑작스럽게 활력이 급증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데요,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는 말기 환자들에게 종종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쭉 몰라봤던 가족의 얼굴을 태연하게 알아본다거나 혹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회복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도 잠시 다시 건강이 쇠퇴하게 되고 이후에는 임종을 맞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기 명료성은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원인도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임종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심폐기관의 활동이 저하되면서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소 부족이 오히려
산소가 부족해, 살아야 돼 하면서 뇌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뇌 활동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신경퇴행성 질환이 치유가 된 것처럼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밝혀진 것의 아주 초기인 것일 뿐이고 완벽하게 이 증상의 원인이 밝혀진 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많은 유가족분들과 의사들이 목격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예. 내용을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회복이라는 게 왜인지 알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치매 이제 환우분들을 가족으로 둔 이제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게 슬픔을 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곧 돌아가신다는 사인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치매 걸린 이런 분들의 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실 저희 이제 외할머니도 치매 증상이 조금 있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외할머니께서 뭔가 치매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모습을 못 봤어요. 저는. 예. 왜냐면은 이제 병실에 입원해 계신 것도 있었고 제가 병문안에 갔을 때는 되게 멀쩡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를 옆에서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꼭 좀 완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 병만큼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런 증상도 있었다는 거는 전혀 몰랐네요. 예. 하여튼 그런 씁쓸해지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싸 권하는 사회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권하는 사회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글쎄 여러분들은 본인이 인싸 아싸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아싸입니다. 네, 진짜로. 아싸가 무슨 유튜브를 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싸니까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예. 인싸분들은 노느라 바빠요. 여튼간에 옛날에는 이런 아싸인 제가 싫었거든요. 약간 반사회적인 사람인가 싶었어. 근데 요즘은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옛날에는 좀 사회에 그 준하는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싸일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좀 살기 좀 편해졌어요, 나이 드니까. 하여튼 딴 얘기로 샜는데 아싸 권하는 사회가 뭘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The Conversation 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가 있는데요. 아메리칸 타임 유즈 서베이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은 야외보다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딱 듣게 되면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팬데믹 기간은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추세를 가속화했을 뿐 실내 활동 선호도는 꾸준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미국인들의 외출 활동은 꾸준하게 감소해 왔는데요.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미디어 등의 기술 발전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나가서 직접 장을 보고, 나가서 극장에 걸린 영화를 보고,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대체했다는 거죠. 휴대폰으로 장 보고, 집에 TV로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친구들이랑 그냥 뭐 보이스 채팅하면서 노는 시간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외출 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한 건 맞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다만 팬데믹 이후에 그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한 건 또 아니죠. 결론적으로 여행을 제외한 외출 시간이 2003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일 평균 1시간 반가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자유로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의미한 관계 부족에서 비롯되는 외로움 증상이 흔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외출 시간 감소가 그냥 넘어갈 만한 가벼운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저는 이거 진짜 공감돼요. 예, 요즘 들어서요. 확실히 집에서 할 게 재밌는 게 많아진 것도 많지만 팬데믹 이후로 가속화가 된 느낌이야. 집에서도 괜찮네? 재밌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극내향인과 극외향인이 점점 더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점점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통념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엔 좀 눈치가 보였거든. 집에만 있다, 뭐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한다 이러면은 옛날엔 사회적으로 좋게 보질 않았어. 아니 사람이 나가 놀아야지 라든지 무슨 집돌이야 뭐야 이러면서 되게 안 좋았거든. 게다가 애니메이션까지 본다 이러면은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극장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체인소맨, 귀멸의 칼날, 진격의 거인 이런 게 막 몇백만씩 찍잖아요, 시청률을. 그런 걸 보면은 이 서브컬처, 집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옛날에는 숨겨야 되는 거였지만 지금은 드러내도 이상하지 않은 행동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이 공감하잖아요. 유튜브 릴스, 뭐 인스타 쇼츠 뭐 이런 거 보면서 집에만 있는 게 꽤나 행복하다 이런 거. 이불 덮고 자기 전에 인스타 쇼츠 뭐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행복하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의 행복보다도 디지털 속에서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게 좋은 현상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디지털이라는 건 결국 이제 무형이잖아. 내 실제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여기다가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이거 옛날 생각인 걸 수도 있어, 이런 게. 요즘 사람들한테 디지털 세상은 어쩌면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여기서도 충분히 인플루언서가 되고 누군가는 사회적인 명망을 얻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왜 등한시해? 이런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저는 조금 아직까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좀 재미로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도 늙은 생각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조금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제 인간관계에서만 충족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하여튼 좀 씁쓸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 순위. 기대가 되죠, 벌써부터.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도 과연 포함될까? 저는 이제 서울 살 때 정말 싫었던 게 지옥철이었거든요. 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강남역 일대라든지 뭐 시청역 일대 이럴 때에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타면은 그냥 인류애가 바로 사라지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싶고 그러거든요. 과연 우리나라는 몇 개의 역이 이 순위에 들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입니다.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역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순위를 공개하기 전에 어디일까요? 좀 여러분들이 좀 추측해 보시죠. 어디일지.
서울역도 들어가 있을까? 글쎄, 서울보다는 미국 이런 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1위는 놀랍게도 신주쿠 스테이션입니다. 신주쿠 연간 이용객이 몇 명이죠 이게? 예? 지금 여기 써있는 요게 그 단위수가 명이 10,000명 단위거든요. 그래서 신주쿠 역은요 연간 이용객 수가 11억 명입니다. 11억 명. 와, holy shit, Jesus Christ. 근데 진짜 복잡하긴 해. 가보신 분들 아시죠? 저 신주쿠역 갈 때마다 길을 잃어요. 예. 여기가 복잡한 게 출구가 너무 많아. 이 출구가 몇 개지 여기가? 야, 출입구가 200개래요. 200개. 어쩐지 진짜 더럽게 많더라. 여기 아니 진짜 아니 그 뭐지? 보통 우리는 1번 출구, 2번 출구 이런 식인데 일본 역들은 큰 곳들은 이제 동부, 서부, 뭐 남부, 북부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여기는 북동쪽, 북서쪽 막 이런 식으로도 나뉘더라고. 그래서 갈 때마다 진짜 제가 항상 길을 잃거든요. 여기서 진짜 뺑뺑 돌 때가 되게 많아요. 야, 그럴만하네. 예. 여기서도 써있지만 세계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철도역으로 2011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야, 11개의 노선이 환승이 된대요. 진짜 많다. 예. 진짜 뭐 들어가면은 뭐 장황해지죠. 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들어가면은 진짜 이게 아직도 내가 역 안에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안에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머리가 아파지는데 신주쿠역이 1등인 거 납득이 되네요. 네, 그죠? 다음 2등은 어디일까요? 2등은요 시부야 시부야 스테이션, 시부야입니다. 여기도 연간 이용객이 10억 명입니다.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돼요. 신주쿠 시부야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여기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까? 회사들도 많고 건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3위는 어딜까요? 3위는 이케부쿠로입니다. 전부 동경이네. 전부 동경. 예. 여기는 8억 명 정도가 연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케부쿠로야말로 근데 납득이 되죠. 예. 회사가 진짜 많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 그거네. 환승철도들이네. 여기가 대표적인 환승하는 곳들이잖아요. 예, 뭐 JR이든 뭐 도쿄메트로든 어디든지 간에 환승을 할 수 있는 곳들이네 보통. 다음 4위는요 오사카. 야, 일본 짱이다. 야, 너네가 짱 먹어라. 다음 5위는 요코하마입니다. 오사카, 요코하마, 도쿄 얘네가 짱 먹네요 지금. 네. 다음 6위에 들어서야 인도가 나옵니다. 일본이 인도를 이겼네. 인도가 인구수는 훨씬 많은데도 인도가 6위네요. 여기도 많어. 적지 않아. 5억 명 정도 이용하거든요. 근데도 6위입니다. 다음 7위 기타센주입니다. 여기도 일본 도쿄죠. 이제 북동쪽에 위치한 곳인데 대표적인 배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봤었는데 가장 최근에 일본에 갔을 때 기타센주에서 묵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인지 잘 알 것 같아. 여기는 도쿄의 아주 중심부랑 밀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다른 곳에 가기 좋아요. 예, 역들이 환승하기 되게 좋은 곳들이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긴 살기 되게 좋은 곳인 느낌이 들더라고. 너무 붐비지도 않고 너무 뭐 그렇다고 낙후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키타센주역이 연간 5억 명의 이용객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었군요. 어쩐지 사람이 많더라. 그렇고 다음은 이제 인도입니다. 콜카타 실다역이래요. 여기도 연간 4억 명인데 인도랑 일본이 지금 이제 치열하게 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쿄 스테이션, 도쿄역입니다. 예, 여기도 4억 명 정도. 많네, 많아. 다음은 나고야.
야, 일본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예, 시나가와가 3억 명, 타카다노바와가 2억 명, 신바시가 2억 명, 예, 난바역도 2억 명. 예. 야, 중국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야, 중국보다 많은 거야. 예. 야, 진짜 일본이 진짜 짱이었네요. 근데 일본 지하철 출퇴근 때 타보신 분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저는 항상 어떤 일정을 짜거나 하면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돌아올 때쯤에 신주쿠의 퇴근 시간이랑 맞물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 6시, 7시 이럴 때 전철 타면은 진짜 미칠 것 같거든. 특히 여름에 타면 진짜 죽어요, 진짜로. 근데 워낙 내가 출퇴근 때 탔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게 아니라 그냥 세계 탑급인 곳이었어. 진짜 바쁜 곳이었던 거네요. 근데 그렇고 다음은 오미야도 있습니다. 오미야. 오미야가 저희 친형이 살고 있는 곳인데 오미야는요 사이타마현에 위치합니다. 사이타마현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그런 지명일 텐데 도쿄의 바로 위쪽이 사이타마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기도랑 비슷한 느낌인데 오미야역이 동경이랑 사이타마현의 거의 관문 같은 곳이에요. 여길 지나가면 사이타마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연간 이용객이 2억 명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군요. 무시할 수 없는 곳이었네. 여기도 근데 역 진짜 크고 백화점 껴있고 그리고 출구도 되게 많진 않지만 멀어요. 예. 이제 남부랑 북부랑 되게 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조형물이 있는데 역 안에 조형물이 있거든요. 거기가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나와 하면은 다들 알아. 그래서 그 조형물을 지나치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서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홍대 뉴발란스 앞에 뭐 이런 느낌이야. 홍대 놀이터 앞에서 만나 이런 느낌인 거지. 뭐 그렇고요. 압도적입니다 지금. 다음 24위가 아키하바라입니다. 야, 2억 명이군요 연간. 아키하바라도 진짜 미치죠. 예, 진짜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에서 일하시는 회사원분들은 되게 짜증날 것 같아. 사실 이 아키하바라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관광객들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여기도 진짜 엔간히 사람 많다 생각했는데 연간 2억 명씩 이용하는 곳이었군요. 장난 아니었네요. 다음은 오사카의 텐노지 역인데 오사카는 제가 안 가봐서 체감은 잘 안 됩니다만 근데 그렇고요. 다음 26위는 메구로 역이고요. 27위는 오시아게. 이게 전부 동경의 그거네. 지금 보니까 약간 야마노테선을 쭉 돌아가지고 거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2호선 이쪽 라인이 굉장한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우에노부터 요요기 우에하라, 유라쿠초, 하마마스초 전부 일본이 지금 거의 한 탑을 달리고 있어서 다른 나라가 지금 끼어들 틈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지금 중국, 일본, 인도 얘네가 지금 계속 선두 경쟁을 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머니, 함부르크 뭐 이런 데가 나오기도 하는데 1억 명 뭐 이 정도 귀엽네. 뭐 영국 워털루역 1억 7천만 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은 끼어들 틈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예 순위권에 없어요. 예, 전부 일본입니다. 예, 어디 있나 볼까? 여기는 아예 리스트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니까. 근데 여기 집계된 게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대략 한 몇천만 명 이상의 그것만 써 있는 것 같아. 탑급만 이제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안 쓰여 있는 게 납득이 된다. 근데 이게 인구 밀집
압도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항상 뭐 라이벌 국가다 어쩌다 하면서 얕잡아 보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인구 1억 명의 엄청 큰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의 2배야. 그런데 이제 동경 쪽엔 다 몰려 살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출퇴근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되게 많잖아. 차로 출퇴근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일본은 압도적으로 전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포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일본을 자주 가는 분들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순위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예.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박하고 쓸데없지만 기괴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식들을 알아낸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